너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네 회사 앞에서 텐트 치고 망신 줄 알아? 시어머니의 고함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 하면 내일부터 매일 네 회사 앞에 갈 거야. 피켓 들고 1인 시위. 네 동료들 출근할 때마다 나볼 거야. 네 상사도, 거래처 사람들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던 아버지가. 사부인, 제발. 우리 딸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파혼하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히려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됐습니다. 대기업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방 출신 외동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여자도 자기 힘으로 설 줄 알아야 한다.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내 두 발로 서라. 그 말씀이 뼛속까지 새겨져서였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15년,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신입 시절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이 바닥을 기던 지방지점을 맡아 3년 만에 전국 1위로 끌어올렸을 때 본사에서 발령장이 날아왔습니다. 서울 본사 영업본부. 그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도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회사 근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해서 월급의 7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커피는 회사 믹스커피, 택시는 아무리 늦어도 절대 안 탔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아파트 청약 점수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38살이 되던 해봄, 저는 드디어 서울 강서구의 25평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석자.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아파트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해냈구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내 힘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현우 씨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회사 체육대회에서였습니다. 협력사 과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이 참 묘했습니다. 잘생긴 건 아닌데 눈이 맑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않으면서도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족구 경기 끝나고 어르신들 짐 챙겨드리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이도 저를 보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석 달 뒤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을 때 현우 씨가 한 말입니다. 저보다 2살 위 40살의 남자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하시는 거 봤는데 당차시더라고요. 근데 체육대회 때 할머니들 부축해드리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속도 따뜻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우습고 낯설었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현우 씨의 삶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신 서울에 연고 하나 없이 올라와 맨몸으로 시작한 사람. 저처럼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의 자리를 만든 사람. 우리는 서로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알아보는 사이였습니다. 저도 집 보고 있어요. 한 2, 3년 더 모으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제 집이요.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현우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이 집은 당신이 당신 힘으로 마련한 건데. 그래서요. 제가 마련한 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현우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촉촉한 것이 어렸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는 제가 다 낼게요. 관리비, 공과금, 장 보는 것까지 전부 다. 그건 또 왜요? 당신 집에서 얹혀 사는 것 같기 싫으니까. 나도 이 집 가족이라는 거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 가득 번지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현우 씨를 부모님께 소개한 건 사귄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야, 네가 집을 샀으면 샀지. 뭔 놈의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와 살겠다 카노. 엄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 속은 안 바뀐다. 네 집 보고 꼬인 거 아이가.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38배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가진 딸. 그 딸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신 날 저는 일부러 식당이 아닌 제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현우 씨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릴게요. 어르신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우 씨는 전날 밤부터 장을 봐왔습니다. 미역국, 갈치조림,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걸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우 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 무섭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네. 문을 열자 어머니의 시선이 가장 먼저 현우 씨에게 꽂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오소. 어머니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현관을 감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직장이 어디라겠노? 협력사 영업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400이 조금 안 됩니다. 집은? 지금은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모으는 중입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거봐라,
집도 없는 놈이 내 딸 집에 들어앉으려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압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는 거. 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딸분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했는지 저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시는 거, 점심도 굶으면서 일하시는 거, 저는 그 노력을 존경합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 명의에 제 이름 올릴 생각 없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이 사람 힘으로 이룬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차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좀 해왔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슬쩍 보셨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하는 표정으로. 잠시 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네가 끓인 거가? 예, 어머님. 간이 딱 맞네. 그 말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갈치조림을 젓가락으로 집어드셨습니다. 말없이 씹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 씨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손님인데 그게 뭔 말이고. 어머님, 저는 손님이 아니라 사위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집에 오면 늘 제가 할 겁니다.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현우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 응.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저를 걱정하시기만 했던 어머니. 제가 뭘 해도 조심해라, 사람 믿지 마라 하셨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가 고른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려는 것 같았는데 잠시 뒤 현우 씨가 따라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우 씨에게 담배를 권하셨습니다. 현우 씨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드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현우 씨의 어깨를 툭 치시는 게 보였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상에 별일이 다 있네. 여자 집에 들어와 산닥하면서 저렇게 당당한 놈은 처음 본다. 아빠, 살아라. 잘 살아라.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걱정도 축복도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도 전부 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저녁 현우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저 괜찮았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어요. 진짜요? 아, 다행이다. 나 손 떨려서 국 들 때 흘릴 뻔했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현우 씨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뭐려? 엄마 아빠 마음 얻어준 거. 평생 날 걱정만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현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신 분들인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고.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걸어도 후회 없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에게는 제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좋아하는 파스타집에서 만났는데 현우 씨는 포크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아픈 건 아닌데. 현우 씨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기를 3번.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하는 게 보였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뭐든.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귄 지 넉 달이 넘었는데 현우 씨는 자기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 어머니가 대구에 계신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견례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현우 씨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헤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심장이 한 박자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어머니예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친어머니가. 현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끌려갔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살, 고작 7살의 엄마를 잃은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신 건 그 2년 뒤에요. 9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요. 현우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엄마가 생겼다고.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서 연습도 했거든요. 거울 보면서 엄마, 엄마, 엄마.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엄마라는 2글자를 연습하는 9살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현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컵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절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티를 내신 건 아니에요. 대놓고 구박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환영받는 존재인지 아닌지. 현우 씨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주실 때 제 그릇만 조금 작았어요. 반찬 놓을 때 제 앞에는 맨 마지막에 놓으셨고요. 아버지 계실 때는 괜찮은데 둘이 있으면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뭐 그런 것들이요. 사소한 것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전부인 것들. 저는 손에 힘을 줘 현우 씨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어요. 새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돕고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절 진짜 아들로 봐주실 줄 알았어요. 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었는데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대요. 3달 만에 가셨어요.
23살,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을 나이. 그 나이에 아버지마저 잃었다니. 그때부터 새어머니가 혼자 되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 대신 효도해 드려야지 생각했어요. 취직하고 나서 월급 절반은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명절마다 내려가고 생신 때마다 선물 보내드리고 현우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17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거리감이 안 좁혀지더라고요. 17년. 그 긴 세월 동안 진심을 다해 효도했는데 돌아온 건 여전한 거리감이라니. 저는 그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뜸해요. 제가 연락하면 받으시긴 하는데 먼저 전화하신 적은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현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상견례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당신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자꾸 미루게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 씨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진작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힘들었잖아요. 말하기. 현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더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나한테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시든 나는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예의 갖춰서 잘 모시면 되지. 현우 씨가 17년 동안 효도해온 분인데 설마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걸으면서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으세요. 욕심이요? 네. 돈이나 체면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야 어느 집이나 있는 거 아닌가. 가볍게 넘겼습니다. 알겠어요. 마음에 준비할게요. 혹시 무리한 요구 같은 거 하시면 그냥 저한테 말해요. 내가 다 막을 테니까. 현우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얼굴과는 다른 어딘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 다 맞겠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 그 무게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으로요. 현우 씨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긴장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설마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풍이 오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옷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른 조합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니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룸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첫인상은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화려했습니다. 짙은 보라색 투피스에 금색 브로치,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한마디. 자리에 앉으면서 시어머니가 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예,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보이지가 않네.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기냐? 그런 뜻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드렸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어. 내가 먹을 만큼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식사만 하셨고 현우 씨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강서구라며? 네, 어머님. 가보자. 내 아들이 살 집인데 눈으로 봐야지. 현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0분 뒤 우리는 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베란다. 천천히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25평이라 그랬나?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내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구두를 신은 채로 들어가셨습니다. 새로 간 마룻바닥에 구두 자국이 찍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뷰가 좋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지 않아? 네.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이런 집에서 혼자 살았다?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15년? 요즘 젊은 것들이 15년 일해서 서울에 집을 사?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뭔 대출을 잔뜩 끼얹은 거 아니고? 어머니, 현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혼자 힘으로 이 집 마련한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내가 뭘 알아? 같이 산 것도 아니면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집 갖고 있으면 남자가 기가 죽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얼마나 자존심 있는 앤데 마누라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니지. 현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 너는 안 쓸지 몰라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처가살이 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다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말 들어.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놔야 해.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 현우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우리 현우가 가장이 될 건데. 가장 명의로 돼 있어야 바깥에서 체면이 서지. 어머니, 현우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현우 씨를. 이건 유진 씨 집이에요. 유진 씨가 피땀 흘려서 마련한 집이라고요. 명의고 뭐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네 마누라 될 사람한테 좋게 말하는 거잖아. 결혼하면 어차피 재산 공유하는 건데 뭘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명예 이전은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리? 시집 와서 권리 타령이야?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현우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막아서는 모양이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어머니 숙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현우야, 가요. 어머니, 현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분노, 그리고 오기.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두고 보자. 결혼이 어디니 맘대로 되는 줄 아나 봐.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견례도 채 끝나기 전에 현우 씨가 그렇게 걱정하던 무리한 요구가 이런 거였구나.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시어머니의 욕심은 거절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불길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현우 씨가 전화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 미리 더 단단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명예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안 그러시면 결혼 못한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알겠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니 이제 괜찮겠지. 현우 씨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 시어머니도 포기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았는데 진동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2통. 전부 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왜? 아빠 어디 아파? 무슨 일인데?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류를 들고 왔어. 도장 찍으라고. 지금 현관 앞에서 난리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타지 않을 택시.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사님, 강동구 천호동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40분.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단까지 들렸습니다.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복도 끝, 우리 집 현관 앞.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감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막아서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뒤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계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러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집에서 처가살이를 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살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산다고요. 그걸 몰라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네. 잘 왔어. 시어머니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무엇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뭐 하긴. 니네 부모 만나러 온 거지. 사돈 될 사람들끼리 얼굴 좀 보면 안 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딸 교육 잘못시킨 죄인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죄인.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못 들었어? 죄인이라고 했어, 죄인. 딸을 어떻게 키웠으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새벽마다 김밥 말아서 시장에 내다 팔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해 죄인이라니. 입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자격이 없다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자격을 따져?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며? 그럼 집안 어른 말을 들어야지. 그게 예의지. 그걸 몰라? 제가 언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명예 이전은 안 된다고 했지. 그게 그 말이지.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이웃들이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아들 기 살려내란 말이야. 남자가 마누라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뭐야. 창피해서 내가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다녀. 아버지가 현관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이게 뭔 짓이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소. 동네 사람? 그래, 다 봐라. 이 집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다 봐.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다 준비해 왔어. 명예 이전 서류. 도장만 찍으면 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준비해 온 거구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상견례 자리에서 거절당하고 사흘 만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야. 한 가족 재산인데 명의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내가 번 돈?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일해서 서울에 집 사? 웃기지 마.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면 뭔 대출을 잔뜩 끼얹은 거겠지. 아니면 후원자라도 있는 거야. 응? 후원자. 그 단어의 뉘앙스가 뭔지 귀가 먹먹해질 만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뭘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려 일한 애야. 그걸 지금 뭐라 그랬어? 아이고, 딸 감싸는 것 좀 봐. 역시 딸내미 집안이라 다르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딸만 있는 집은 안 된다니까. 아들을 줄로 안아봐. 사위가 들어오면 장가 온 거지. 시집 간 거야?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나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돌아가? 도장 받기 전엔 안 가. 받을 도장 없습니다. 2년이 끝까지. 시어머니의 손이 제 멱살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나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를 밀어?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밀었어?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벽을 짚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휴, 허리야. 며느리감한테 밀려서 허리 다쳤어. 다 봤지? 다 봤잖아. 복도에 모인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시끄러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신 어머니,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줬습니다. 현우 씨랑 결혼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파혼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결혼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전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결혼 없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일렁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줄은.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뭔가 위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그것을 놓쳤습니다. 폭풍의 눈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자위가 벌겋게 충혈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파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함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파혼이라고 했어? 네,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결혼 못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뒤섞인 냄새 속에서 묘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기 전에 한 잔 하고 오신 건가? 내 아들을 차겠다고? 제가 언제 현우 씨를 찾습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면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지. 시어머니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현우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년을 만나. 38배 시집도 못 간 노처녀 주제에. 노처녀.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면 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을 조심해? 내가 왜 사실을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8까지 혼자 있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격이 들어온 거지. 안 그래? 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좋아. 파혼? 그래. 파혼하자. 대신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 계산하는 빛이 번뜩였습니다. 네가 우리 현우한테 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사귄 지 몇 달이야? 6개월? 7개월? 우리 현우가 너한테 들인 시간, 들인 마음, 들인 돈. 그거 다 물어내. 황당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인지. 현우 씨가 저한테 뭘 드렸습니까? 저희 사귀면서 제가 밥도 더 많이 샀어요. 뭐? 밥을 네가 더 샀다고? 시어머니가 픽 웃었습니다. 그래, 밥은 네가 샀겠지.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꼬셔서 밥 좀 사주고 결혼까지 끌고 가려고 했겠지. 응? 그거지?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뻔하지 뭐. 38 노처녀가 40살 총각 잡으려고 얼마나 작업을 쳤겠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 가만 안 있어? 어쩔 건데?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한 발짝.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대구에서 30년 장사한 사람이야. 그동안 별의별 년놈들 다 봤어. 너 같은 애 한두 명 봤겠냐?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코앞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파혼하겠다고? 좋아. 해봐. 대신 네 인생도 끝인 줄 알아. 뭐라고요? 네 회사 어디라 그랬지? 대기업 영업본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내일 당장 네 회사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시위할 거야. 이 회사 직원 정유진이 우리 아들 올렸다고. 결혼 빌미로 재산 뜯어먹으려 했다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이게 왜 협박이야? 사실을 알리는 건데. 시어머니가 비죽 웃었습니다. 대기업이면 이미지 관리에 민감하잖아. 직원이 시위 대상이 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 응?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명예 이전해드릴 것 같습니까? 그럼 안 할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네 회사에 전화할 거야. 네 상사한테, 네 동료들한테, 네가 시어머니한테 뭔 짓을 했는지 다 알릴 거야. 제가 뭔 짓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를 밀쳐서 허리를 다치게 했잖아.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다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올 거야. 허리 디스크, 3주 진단. 네가 민 거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어? 못하지? 목격자도 없는데. 목격자는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 증언해 줄까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내 회사 앞에서 텐트 치고 망신 줄 알아. 시어머니의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제가 무릎을 꿇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빌면 우리 부모님한테 하신 말씀 취소하시겠습니까? 회사 앞 시위 안 하시겠습니까? 유진아,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무릎만 꿇으면 다야? 도장을 찍어야지. 도장은 안 됩니다. 그럼 무릎도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야. 저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시위도 안 할 거야. 회사에 전화도 안 해.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건 안 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뱀이 스르르 기어가듯 음습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네 회사 앞에 갈 거야. 피켓 들고 1인 시위. 불법 아니거든. 하루에 8시간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알아봤어. 알아봤다고. 미리 계획하고 온 거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네 동료들 출근할 때마다 나볼 거야. 네 상사도, 거래처 사람들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는 그 순간 현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좀 욕심이 있으세요. 돈이나 체면 같은 거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사부인.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평생 허리 한번 굽히지 않던 아버지가 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사부인, 이 집은 가난해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저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압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생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기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들어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유진아,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시간 없다. 나 오늘 저녁 기차 타야 해. 서류를 대충 집어 봉투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나 서울 다시 올라온다. 그때는 네 회사 앞에서 볼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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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심장을 찍어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으셨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일. 3일 안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현우 씨에게 연락해야 하나? 아니, 현우 씨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저러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텐트 치고 망신 줄 알아.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밤 현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여보세요? 유진 씨? 응. 겨우 한 글자 뱉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내가 갈게요. 친정이야. 근데 오지 마. 왜요? 그냥 오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현우 씨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한테 당한 걸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죄인이라고 했어요. 제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대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현관에 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유진 씨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하지만 현우 씨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 씨,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만 질끈 감았습니다. 침대가 움푹 꺼졌습니다. 현우 씨가 제 옆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안 하셨는데 유진 씨네 집에 다녀왔다고만. 그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녀왔다고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빼고. 현우 씨, 응, 나 녹음했어.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부터 전부 다 현우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닿았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어봐요. 그리고 결정해요.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 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감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딸 교육 잘못시킨 죄인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38까지 혼자 있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격이 들어온 거지. 후원자라도 있는 거야. 응? 녹음이 흘러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내 회사 앞에서 텐트 치고 망신 줄 알아. 그 대목에서 현우 씨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저는 이불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 씨가 뭐라고 할지, 어머니 편을 들지, 아니면 유진 씨, 현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개 좀 들어봐요. 저는 천천히 이불을 내렸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40살 남자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현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 씨, 내가 막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저럴 줄 알았으면 절대 혼자 안 보냈을 건데. 현우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이야. 어머니 성격 알면서, 욕심이 많은 분이라는 거 알면서, 그래도 설마 저 정도일 줄은. 현우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17년이에요. 17년 동안 효도한다고 참았어요. 친어머니 아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러는 건, 그건 절대 안 돼.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응, 나 어머니한테 가볼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대구로? 응, 내일 첫 차 타고. 왜? 현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끝내려요. 확실하게. 이틀 뒤 일요일, 현우 씨가 대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명예 이전 서류가 든 그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져왔던 바로 그것. 이거 어머니가 또 주시더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또 대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미셨어요. 서울 갔다 왔다고 자랑하시면서 이제 됐다고, 사돈네 집에 확실하게 말해뒀다고. 현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뭘 말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사돈네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유진 씨가 보내준 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직접 들은 거구나. 자기가 했던 말을. 어머니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현우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잠깐. 근데 바로 이러시더라. 현우 씨가 시어머니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인데. 네 마누라 되려니 어떤 년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널 위해서 한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현우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명예 이전 서류다. 내 명의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너한테 유리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받잖아. 이혼.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현우 씨가 봉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두 손에 힘을 줘 봉투를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찢었어요. 서류 전부 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테이블 위로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더라. 야, 이 미친놈아. 그게 뭔 짓이야? 하면서 현우 씨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할 말 하러 왔습니다. 현우 씨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유진 씨랑. 어머니 허락 안 받고요. 심장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난리가 났죠. 내가 감히 애미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서. 근데 저는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다 들을 때까지. 현우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17년 동안 효도한다고 참았습니다. 친어머니 아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저한테 냉랭하게 대하셔도, 제 월급 절반 가져가셔도, 명절마다 저만 일하게 하셔도 다 참았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시고, 노처녀라고 하시고, 회사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하시는 건, 그건 제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부로 연 끊겠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17년을 모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울으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현우야, 현우야 부르시면서. 근데 현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그냥 나왔어요. 후회 안 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 안 하신 분이에요. 생일 한 번 챙겨주신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제 결혼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현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이 탐났던 거예요. 유진 씨 집, 서울 아파트, 그것밖에 안 보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현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았습니다. 현우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인정받고 싶어서 효도했던 아들. 그 아들을 끝까지 아들로 보지 않았던 새어머니.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했던 남자. 저는 현우 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오래도록. 고마워요. 현우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미안하긴요. 당신이 날 지켜줬잖아요. 나도 당신이 날 지켜줬어요. 파혼한다고 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건 알아요. 나 지키려고 그런 거.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정유진 씨. 나도요. 이현우 씨.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거실 가득 번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저희 둘 단 4명만 모여 구청에서 조용히 서류를 냈습니다. 드레스도 없고 축가도 없고 화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 잘 살아라. 꼭 잘 살아라.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 잘 살 거야. 아버지는 현우 씨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투박한 손이 현우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한다. 네, 아버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목숨까지는 걸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면 된다. 현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구나.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 구청 앞 작은 식당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결혼 피로연치고는 소박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현우 씨에게 반찬을 덜어주시고 아버지가 현우 씨 어깨를 툭툭 치시며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현우 씨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저 사람 참 속이 깊은 사람이다. 그렇지? 네 아버지도 그러더라. 저런 사위 얻기 쉽지 않다고. 아빠가? 응. 어젯밤에 술 한잔 하면서 그러더라. 딸을 잘 키웠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칭찬에 인색하셨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해 겨울 저희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약속대로 생활비 전부를 책임졌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통신비까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돼. 같이 내자. 아니, 약속했잖아.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것 같기 싫다고. 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 가족이라는 거 증명하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현우 씨가 만드는 미역국은 여전히 맛있었고 저는 계란말이를 담당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웃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소중합니다. 시어머니 소식은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고향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구에서 알고 지내던 형이라고 했습니다. 현우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노? 몰라요, 형. 연락 끊은 지 1년 넘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쩐지. 요즘 동네에서 난리던데. 현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뭔 난리요? 아들한테 버림받은 할매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더라. 아들이 서울 여자한테 홀려서 애미를 내쳤다나 뭐라나. 현우 씨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세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셔. 자기가 불쌍하다고. 자식 키워놨더니 마누라한테 빠져서 애미 버렸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쏙 빼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근데 말이야.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 네 어머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장사하면서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그래서 다들 속으로는 그러니까 아들한테 버림받지 이러더라.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경로당도 안 가시고 집에만 계시다나 봐. 전화를 끊은 뒤 현우 씨가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혹시 마음이 흔들려요? 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흔들려. 진짜? 응, 그냥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렇게 되셨을까? 평생 욕심만 부리시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셨네. 가족도 이웃도 아무것도. 현우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당신 부모님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그때 녹음 들을 때마다 아직도 이가 갈려.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요. 응, 그래야지. 현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왜요? 고마워요. 갑자기 현우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현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요.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넓은 침대에서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났습니다.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인, 노처녀, 텐트 치고 망신.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옆에 현우 씨가 있습니다. 잠꼬대를 하며 자는 남편. 새벽에 이불을 걷어차는 남편. 아침이면 어설프게 토스트를 구워오는 남편. 그게 제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대구에서 혼자 사시는 모양입니다. 가끔 현우 씨 친구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지만 저희는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니까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걸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신 겁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이 25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잡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언젠가 아이도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 집이 더 북적거리겠지요. 그때까지 저희는 이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겁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바다가 남습니다. 저희 부부의 바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합니다.